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챕터 5장 인력 수요 및 공급 예측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인력 수요와 공급 예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오늘은 아마 내용이 좀 많지 않아서 아마 금방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원래 항상 수업이 좀 일찍 끝나면 좋잖아, 그쵸? 그래서 뭐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빠르게 한번 리뷰 좀 하면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챕터 5장은요, 많은 모집 선발 관리 내용 중에 바로 여기 인력 계획에 대한 여기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미래 시점에, 여기 있죠? 미래 시점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은요, 크게 인력 적응 전략과 그다음 인력 계획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인력 적응 전략이라는 건 한국 사회에서 사용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인력을 예측해서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인력 계획 전략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력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환경 분석을 하고요. 우리 회사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산업의 환경 혹은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 회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인력 수요 예측을 하죠. 자, 인력 수요 예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하향식과 그 다음에 상향식이 있었습니다. 하향식은 어떻습니까? 윗선에서 전체 인력의 총 수요를 예측을 해서 윗선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주는 것. 그걸 하향식 인력 수요 예측이라 그랬고요. 상향식은 아래쪽에 있는 사업 부서들이 각자 자신들이 필요한 인력을 예측을 해서 그만큼을 상부에다가 보고를 하며 상부는 거기에서 인력을 약간 조정을 해서 우리 회사 전체 인력을 파악하는 것. 이걸 상향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각각의 그 필요 인력 숫자가 7천, 8천 혹은 2천 이렇게 나오는 건요. 어떻게 쓰임 나오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 바로 인력 수요 예측 기법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양적 방법, 양방과 질적 방법, 질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왼쪽에 우리 본 교재를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질적 인력 수요 예측 기법과 여기 보시면 질적 인력수요 예측 기법과 양적 인력수요 예측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적 인력수요 예측 기법을 먼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질적 인력수요 예측 기법을 설명을 했는데 양적 인력수요 예측 기법에 뭐가 있었냐? 첫 번째, 통계적 기법에 생산성 비율 분석법, 추세 분석법, 회귀 분석법이 있었고요. 노동과학적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전체 1년 동안 필요한 총 작업 시간을 1인당 작업 시간으로 나누어졌을 때 전체 필요 인력 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키울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 또 우리가 양적 인력 수요 예측 기법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델파이 기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폐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우리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을 그걸 1인당 평균 임금으로 나누어주면 몇 명을 고용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적 방법이 되고요. 질적 방법은 미래 환경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자격 요건 분석 기법이란 걸 쓰고요. 미래 환경이 불안정적일 때에는 시나리오 기법이란 걸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 한 겁니까? 바로 인력 수요 예측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인력 수요 예측을 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나가 있는 사람들 들어오라고 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내부 인력 공급 예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부 인력 공급 예측, 좀 크게 봤을 때는 인력 공급 예측을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용성이라는 건요. 바로 이런 걸 말해요. 우리가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 이제 나가 있던 사람들 들어오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가용한 인력이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회사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가용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인력 공급 예측에서 내부 인력 공급 예측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가용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 있던 사람들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우리 회사 일부를 채우고 나면 부족분이 생기겠죠? 그럼 그 부족분을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인력 공급을 예측해야겠죠. 이제 우리 회사를 둘러싼 지금 외부의 인력들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될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외부 인력 공급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내용을 조금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인력 공급 예측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력 공급 예측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내부 인력 공급 예측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뭐 합니까? 외부 인력 공급 예측을 합니다. 이때 내부 인력 공급 예측은 우리가 좁은 의미의 뭐라고 했죠? 그렇죠. 쓸 수 있는 정도, 가용성을 파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부 노동시장, 내부 인력 공급 예측을 합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내부 노동시장에 대한 인력 관리 패턴을 미래의 T1 시장까지 유지했을 때 우리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보유했으니까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가용성, 쓸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가용성에 대한 체크를 우리는 내부 노동시장 인력 공급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부 인력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인력 관리 패턴을 이대로 유지했을 때 얼만큼의 사람을 가용할 수 있는지를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역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 노동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몇 명의 사람이 가용한지를 질적으로 측정하는 건 본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떤 기술력을 미래에 가지게 되고 어떤 교육 훈련을 진행할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질적 인력 공급 예측은 사실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방식이 추세 분석법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우리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노동시장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건 양방입니다. 양적 인력 공급 예측. 우리 회사가 인력 관리 패턴을 이대로 유지했을 때 몇 명을 가용할 수 있을지 그걸 예측하는 것을 내부 노동시장의 양적 인력 공급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양적 인력 공급 예측의 대상은 해당 기업이 미래 시점에 보유하게 될 종업원의 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우리 수업의 가장 주된 내용은요, 바로 요 놈입니다. 마코브 분석.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해볼게요. 첫 번째 빈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읽어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어떤 그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사람이 우리가 그 공급이 될지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추세 분석법도 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마코브 분석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요게 가장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마코브 분석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여기 적혀 있는 마코브 분석의 핵심은 전이행렬입니다. 그 전이행렬이 어디 있냐? 밑에 있는 요거예요. 요거. 요게 바로 전이행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이행렬 지금 여러분들 밑에 보는 이 표가 전이행렬이에요. 전이행렬. 그러니까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를 말하는데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잘 봐요. 이 전이행렬은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일단 작성 및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먼저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전이행렬이 이렇게 작성이 됐죠.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왼쪽에는 T1이라고 되어 있죠. 연초. 연초라는 건 1월 1일을 말해요. 1월 1일. 그다음 여기는 time to 연말이라고 되죠. 이게 무슨 말이야? 12월 31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T1에서 T2까지 약 얼마가 걸린 거야? 1년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봐. 연초에 1월 1일 날 직무 A를 담당하는 사람이 연말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다? 그렇죠. 0.7. 몇 프로입니까? 70%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연초 1월 1일 날 직무 A를 담당하는 사람이 연말에 B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습니다. 10%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 연초에 직무 A를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 직무 C로 이동할 확률이 몇 프로? 5%. 그 다음, 직무 A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무 D로 이동할 확률이 0%. 그건 아예 없네요, 확률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봐봐. 여기까지는 지금 어디야? 우리 회사 아니야. 여기까지는 회사 내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각각의 직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나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연초에 1월 1일 날 직무 A를 담당하는 사람이 회사를 퇴사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15%네요. 생각보다 높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보통은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봐봐. A가 A에 있을 확률이 70% 높죠. 그 다음
B가 B에 있을 확률도 60% 높네요. 그쵸? 그 다음, C가 C에 있을 확률은 80%, D가 D에 있을 확률은 85%.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주로 높은데, 각각 이동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쵸?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쵸? 이게 전이행렬이에요. 전이행렬. 전이행렬을 해석은 할 수 있네.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드냐? 만드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A 직무에서 A 직무로 그대로 남을 확률이 아까 몇 프로였습니까? 70%였죠. 이거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건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우리 과거에 우리 회사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인사이동 데이터. 그럼 그 데이터를 한 2, 3년치를 분석을 합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평균적으로 A 직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A 직무에 그대로 있을 확률이 대략 한 70% 정도 되는구나. 그다음 A 직무에서 B 직무로 이동한 게 아까 몇 프로였죠? 10%였죠. 그러면 A 직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B 직무로 이동할 확률이 데이터를 한 2, 3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한 10%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2, 3년치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동 2, 3년치 데이터를 통해서 전이행렬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렇게 작성된 전이행렬을 여러분들은 방금 해석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내부에 이 전이행렬을 만들면 이제 뭐를 예측할 수 있냐? 여러분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내부 인력 공급 예측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회사가 현재 어떤 몇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전이행렬을 통해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회사에 몇 명이 남아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 전이행렬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법을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아유, 죄송해요. 미안해요. 다시. 자, 여러분들, 제가 딱 나와버렸네요. 그쵸?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까 여기 봐봐. 여기 지금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게 전이행렬이거든. 이게 전이행렬.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그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네요. 여기 봐봐. A에서 A에 있을 확률은 70%, A에서 B에 있을 확률은 10%. 아까 있었던 거죠? A에서 C로 갈 확률은 5%, A에서 D로 갈 확률은 0%, A에서 나갈 확률은 15%.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연초에 우리가 지금 1월 1일 날 몇 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직무에 일하고 있었냐면요. A 직무에 62명이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 B 직무에 75명이 일하고 있고, C 직무에 50명, 그 다음에 D 직무에 4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1월 1일이야. 그러면 1월 1일 날 각각의 직무에 이만큼의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연말에 몇 명까지 각 직무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이 전이행렬을 곱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잘 봐. 여러분들, A 직무에서 A 직무로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몇 프로야? 70%죠. 그러면 62명 중에 몇 명이 남아있는 거야? 그렇지. 62명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0.7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43.4가 나오나요? 그쵸?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 몇 명이야? 사람은 쪼가릴 수 없으니까. 그쵸? 44명이겠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여기 44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쵸? 요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그 다음, 봐봐. 이번에는 62명이, 자, 봐. 62명이 연초에 있었는데, A 직무 62명이 있는데, A 직무에서 B 직무로 이동할 확률이 몇 프로야? 10%야. 그러면 62명 중에 몇 프로? 10%니까 얼마입니까? 6.2명이네요. 그쵸? 그럼 대략 몇 명? 7명. 혹은 여기서는 한 6명 정도로 보기도 하네요. 그쵸? 오히려 반올림하거나 아니면 그 반올림하거나 내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입니까? 대략 한 6명 정도가 A에서 B로 이동을 할 거다. 그 다음, 여러분들, A 직무를 현재 62명이 담당하는데, 연말에 퇴직할 확률이 15%야. 그치? 그럼 얼마가 됩니까? 62명 곱하기 0.15 해주면요. 얼마가 나옵니까? 62명, 계산이 안 돼요. 자, 62명 곱하기 0.15 하면요. 9.3명이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대략 9명 정도 되네. 그치? 그럼 여기가 9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회사가 연초에는 요만큼 사람이 있었는데, 그쵸? 여러분, 몇 명이야? 한번 해보자. 62명에서 한번 더 해볼게요. 62명 플러스, 그 다음에 75명, 플러스 50명, 플러스 45명 하면요. 우리 회사에 연초에 몇 명 있었냐면, 232명이 있습니다. 232명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1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1년 동안에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에 몇 명이 남고 몇 명이 나가냐면요. 퇴직한 사람을 더해보면 9명, 플러스 7명, 플러스 8명, 플러스 5명 하면요. 그럼 최종 29명이 나갑니다. 자, 여기 적어볼게요. 여기 29명이 나가요. 그럼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232명에서 여기서 29명을 빼면, 그럼 최종 203명이 남네요. 그러면
전이행렬을 통해서 우리는 1년 후에 몇 명의 사람이 가용한지를 예측할 수 있네요. 맞죠? 연초에는 232명이 있었는데 이런 전이행렬을 활용을 했더니 우리 회사는 29명이 퇴사를 하고 몇 명이 가용하다? 203명이 가용하다라고 내부 인력 공급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마코브 분석이에요. 여러분, 이 마코브 분석은 실제 많은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좀 좋은 학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코브 분석을 최종적으로 행렬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세대가 대부분의 여러분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의 세대가 행렬이라는 거 안 배운다면서요. 아니, 저 때는 행렬을 배웠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62, 75, 50, 45 있죠? 요 사람들. 그걸 요렇게 가로로 나열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 전위행렬이라는 것을, 다시. 여기 전위행렬이라는 요거를 다시 요렇게 행렬 형태로 나타냅니다. 여기 보면 70%가 여기 0.7 있죠? 그다음 여기 10%가 0.1 있죠? 그다음에 여기 5%가 0.05 있죠? 이런 식으로 행렬을 만들어요. 그럼 행렬의 곱셈에 의해서 곱셈을 하면 몇 명이 나온다? 여기 봐봐. A 직무에 남아있는 사람은 55명이 되고요. 1년 후에. 그 다음 B는 51명이 되고, 그 다음 C는 49명, D는 48명. 최종 몇 명 나간다? 29명 나가네요. 이렇게 최종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물론 여러분들 이 지금 행렬의 곱셈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뭐 이걸 모른다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거 지금 매트릭스가 요거는 1행, 그다음 몇 열입니까 이게? 4죠. 그럼 이게 1 by 4거든요. 그다음 이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 4 by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4 by 5입니다. 그럼 가운데 행렬에 꼽은 이 두 개가 같으면 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5가 나와요. 1행 5열이 나옵니다. 이게 1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수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이행렬의 기본적인 컨셉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 했네요. 다 했네요. 이제 중요한 거 챕터 5장은 다 마무리가 됐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보시면요.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 환경 분석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인력 수요 예측을 합니다. 하향식이든 상향식이든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고요. 거기서 구체적인 숫자는 어떻게 구한다? 양방과 질방에 의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전체 필요 인력의 수가 예측이 되며, 그 다음 여기에서 밖에 나가 있던 사람들한테 들어오세요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부 인력 공급 예측. 여기서 이렇게 내부 인력 공급 예측이 되죠. 그쵸?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머지 부족 부분을 뭐 합니까? 외부 인력 공급 예측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외부 노동시장에서 인력 예측인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외부 노동시장에서 얼만큼 사람이 확보될 수 있는지는 이건 굉장히 미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기업의 노동시장에서 공급 예측은 기업의 인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다. 순서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하기는 어렵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요 정도 하면, 오케이. 챕터 5장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좀 간단하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인력 계획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인력 계획이 끝나면 이제 그다음 뭐 해야 되죠? 됐죠? 순 부족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모아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모집 관리와 그다음 모집이 끝나면 그다음 뭐 하는 거죠? 옥석을 가리는 선발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챕터 6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챕터 5장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챕터 6장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